레이달리오가 이제 엔비디아가 버블인지 아닌지 평가를 했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버블은 자기가 봤을 때 터졌다. 소위 말하는 이제 M7과 시장은 버블은 아니다. 어떤 시대가 펼쳐질 거냐. 알파의 시대가 펼쳐질 거다. 긴축은 빨라지고 완화는 느려지고 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이러면 이제 이렇게 예쁘게는 못 오르잖아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반가운 또 손님이 오셨죠? 에릭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달 동안 어떻게 한 달이 다시 또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한 그렇구나. 달이 그냥 벌써 1분기가 그러니까요. 끝났네요. 오늘 며칠 있으면 이제 1분기가 끝나가요. 근데 이제 한 달 사이에 이거 잠깐만, 이거 승모근 이것도 좀 커진 것 같은데 이거 오늘 이렇게 커져요 지금. 몸이 성장기도 아니고. 그래요?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 근육은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이제 목 운동을 좀 많이 하시면. 목 운동을? 네. 근데 난 목 운동을 한다는 사람도 처음 들어봤네, 진짜. 아무튼 이 건강한 에릭과 함께 우리 구루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레이 달리오입니다. 네. 레이 달리오 얘기를 빼면 좀 섭하죠. 네. 은퇴는 하셨으나 오히려 이제 발언은 좀 더 활발해진 것 같은 레이 달리오인데 국내에는 보도가 많이는 안 돼가지고 네. 좀 약간 아쉬웠는데 이 레이 달리오가 선언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선언이요? 올해부터 이제 세상이 바뀐다. 올해가 좀 기념비적인 해가 될 것이다. 오. 라고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올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소위 말하면 뭐 마켓 레짐이라고 하죠.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왜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느냐. 레이 달리오가 봤을 때는 7가지 변수가 있다. 요것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7가지 중에 하나가 또 AI거든요. AI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또 레이 달리오나 브리지워터가 생각보다 AI에 꽤나 진심인 회사입니다. AI에 대해서 뭐 어떤 주식이 좋은지 이걸 넘어서 과연 AI가 사람들이 엄청난 생산성 혁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한번 고찰을 한번 해보자 라는 이런 또 화두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변했다니까 또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또 7가지나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네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건데, 그러니까 마켓 레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와 그 시장을 이제 움직이는, 어떻게 그 시대를 정의하는 뭐 변수, 시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비근한 예로는 2010년대는 저금리와 디플레 시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때는 이제 뭐 금리도 낮고 물가도 낮으니까 시장이 예쁘게 이렇게 선형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예쁘게 선형으로 올리니까 알파를 굳이 찾기보다는 베타 투자에도 상당히 이거 뭐 쏠쏠한데 뭐 시장이 지수가 잘 오르니까 괜찮은데? 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패시브 투자가 인기를 얻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금리가 낮으니까 또 성장주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테크가 또 이 시대를 점령을 했는데, 이런 것처럼 어떤 투자를 하느냐 이런 거를 이제 결정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레이 달리오 말은. 네. 근데 이제 이 결정짓는 변수가 이제 올해부터 좀 바뀔 거라는 얘기죠. 이 표현이 보니까 2010년부터 2020년 여기인 것 같고요. 이 설명이 이게 뷰티풀 디레버리징이라고 돼 있어요. 이 용어가 레이 달리오가 아주 잘 설명했던 얘기죠. 디레버리징은 보통 우리가 돈 갚아 이런 거니까 사실은 좀 기분이 안 좋은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뷰티풀이라는 걸 붙여놔가지고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을 해냈다 뭐 이렇게 해서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다 좋지 않았냐 이런 얘기였는데, 여기 이제 빨간색이 이제 올해부터인 것 같은데 뭔가 많이 변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여기 작은 글씨로 Back to the Future라고 써져 있는데, 그러네요. 백투더 퓨처네요. 왜 Back to the Future냐? 그러니까 이제 아까 7가지 변수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7가지 변수 중에서 올드보이들이 있고 뉴페이스들이 있다. 그러니까 올드보이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시장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였지만 네. 최근 지난 10년 동안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된 것들. 이 올드보이들이 이제 금리, 인플레, 탈세계화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Back to the Future라는 거죠. 이 변수들이 다시 활개를 치는 세상이 될 거고, 원래는 얘네들이 별로 힘을 못 쓰다가 이제는 힘을 쓰는 시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페이스가 다시 나타난다. 미국 부채 문제, 뭐 이런 정도로 부채가 많이 쌓인 시기에 우리가 살아본 적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레이 달리오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된 것도 맞아요. 역사상 처음이다. AI라는 생산성 혁명도 우리가 거의 어떻게 보면은 역사상 거의 처음 맞는 이런 굉장한 생산성 혁명이고, 기후위기 역시도 우리가 처음 맞는 이런 중대한 이벤트다. 그래서 이 키메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갖 동물들이 섞인 그런
합성 생명처럼 네. 이 과거에 활개를 쳤던 올드보이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되는 뉴페이스들이 요게 합쳐져서 새로운 시대를 주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변수들이 전에 있던 것도 있고 없던 것도 있고 새로 생긴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복합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서 우선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이제 금리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이 그래프는 이제 이 초록색이 CPI고 보라색이 기준금리입니다. 한마디로 레이 달리오가 예전부터 했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현금은 쓰레기다. 캐시 트래시 하다가 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바로 말을 바꿨거든요. 이제 현금이 쓰레기 시대 끝났다. 현금이 왕이다 이제. 캐시 is king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 이 실질 금리가 거의 지금 2% 정도 되지 않습니까? 실질 금리가 이렇게 높아진 게 굉장히 오랜만인데 이 정도면 이제 캐시 is king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캐시 is king 되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제 허들이 하나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금리가 낮았을 때는 내가 뭐 통장에 10억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 이거 빼가지고 그냥 사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예금 이자가 한 5% 정도 되는데 그렇죠. 내가 5천만 원 가만히 있으면 버는데 5천만 원 포기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내가 할 만한가? 라는 요 허들이 하나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 뭔가 이 난이도가 한 단계 좀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실질 금리라는 거는 여러분이 인플레이션보다 금리가 2% 정도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실질 금리가 2%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은행에 놔둬도 그 정도는 주는데 뭐하러 딴 거 하냐 이런 허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금리가 결국에 이렇게 상향 평준화가 된 이유는 물가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레이 달리오는 이 물가의 범위는 결국에는 이제 탈세계화다. 근데 이제 탈세계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세계화가 그러면은 언제까지 지속될 건데? 그렇죠. 레이 달리오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1, 2년 5에서 10년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정말 몇십 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밑에 그래프는 뭐냐면은 이제 레이 달리오가 이 파란색이 이제 이 전 세계 GDP 대비해서 수출액을 나타낸 거고 이제 빨간색은 이제 외국인 투자, 글로벌 외국인 투자 액수를 나타낸 건데 이 그래프에서 이제 주요하게 보실 점이 X축을 보면 이제 연도를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네. 보시면은 이제 1830년부터 1870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세계화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때가 이제 이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철도가 깔리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동성이 엄청나게 좋았죠 인류가. 네. 또 이제 이 당시 제국주의라고 하죠. 식민지를 막 넓히고 이러다 보니까 세계화가 막 진전이 되다가 1800년도 후반부터 갑자기 또 세계화가 좀 횡보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이때가 바로 왜 이러냐면 이제 1910년대에 있었던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좀 긴장감이 돌았대요 강대국 사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으로 치면 미중 갈등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이제 이 강대국 사이에서의 갈등이 생기니까 보호주의나 아니면은 뭐 이민도 안 가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네요. 지정학적 갈등도 좀 있었고요. 네 맞습니까. 물리적 전쟁 이전에 이런 것들이 전쟁이 있다 나기 보니까 전에 긴장 상태가. 그러니까 무역이 당연히 이제 이 횡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계화가.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빵하고 터지고 나서 1차 대전, 2차 대전 겪으면서 세계화가 오히려 퇴보를 하게 됩니다. 전쟁 났는데 무슨 세계화야 그렇죠. 이런 거죠.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다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미소의 양강 체제가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세계 질서가 완전히 잡혀가면서 점점 세계화가 진전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보시면은 이 1800년도 후반에 세계화가 멈추기 시작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한 1970년, 60년 돼야지 그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이 탈세계화에서 다시 세계화로 돌아서기까지는. 예전에 하워드 막스도 메모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 탈세계화와 세계화를 진자운동에 비유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자가 지금까지는 이쪽으로 세계화 쪽 갔다가 탈세계화로 가는데 이게 돌아오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 역시도 이 탈세계화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면서 당연히 물가가 상향 평준화가 되고 금리가 상당히 높아져서 캐시가 상당히 좋은 투자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시대가 이 올드보이들이 이 새로운 시기에 끼칠 영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여기에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가 정체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바로 디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가서 이게 세계화가 그냥 밑으로 내리꽂는 게 아니고 옆으로 한동안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옆으로 가는 동안에 긴장감이 계속 커지다가 결국은 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 그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 빨간색 선은 뭐예요? 빨간색은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화가 되니까 그쵸.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 가서 투자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건데 이것도 조금 정체가 되고 있군요. 뭐 중국에서 미국 투자 못하게 하고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 디리스팅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정체가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런 형태가 되는데 제가 지금 뭔가요? 제목을 좀 네. 도발적으로 달았습니다만 결국에 또 이 정책 측면에서 어떻게 되냐. 이 통화 정책이 빠른 긴축과 느린 완화의 형태로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긴축을 빨리 하고 완화는 천천히 하고. 네. 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인플레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물가가 디플레 환경이 사라져서 물가가 인플레가 찾아올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나 뭐 중앙은행들 입장에서는 물가를 이제 초장에 안 잡으면은 우리가 21년, 22년처럼 고생을 하는구나. 그래서 물가가 조금이라도 조짐을 보이면 빠르게 긴축을 들어갈 거고 그 역시 똑같은 맥락에서 완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물가가 잡혀야 되니까 또 섣불리 피봇을 하면은 또 인플레가 다시 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완화를 느리게 할 것이다. 아하. 그럼 이러면은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되냐? 느려진 완화 정책 때문에 이제 바닥이 더 낮아진다는 거죠. 아하. 경기가 꺾이네. 빨리 연준이 돈을 풀고 뭘 해줘야 되는데 안 돼. 금리를 안 내리지? 하다 해서 바닥이 예전보다 더 높아지고 그리고 긴축은 빨리 해버리니까 물가 아직 많이 없는데 장 괜찮은데 하다가 긴축 빨리 들어가게 버리게 되면 또 빨리 금방 들어가면 꺾이니까. 또 금방 또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자산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긴축은 빨라지고 완화는 느려진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식 재밌으셨죠? 재미없을 겁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이제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어려워질 겁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뉴페이스들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뉴페이스들은 이제 첫 번째 지금 부자가 정리한 된 게 금리, 인플레 세계화인데 요거는 이제 과거에는 과거에서도 있었던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부자가 된 미국인 새로운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제 올해의 영웅이라고 제가 부제를 달았는데 레이 달리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거 네. 바꾼 이유가 내가 침체가 올 줄 알았는데 미국인들이 너무 부자야.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요. 침체가 오면 이제 가게가 약해지면서 이제 경기가 무너져야 되는데 네. 소비가 줄어들고 근데 이제 미국인들이 너무 부자다 보니까 이거 뭐 경기가 약해질 그런 기미를 안 보인다. 어허. 그래서 이건 이제 미국인들의 미국 가계에 정부의 이 GDP 대비 부채를 나타낸 거거든요. 주목할 만한 점이 2020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제 원래는 코로나가 생겨서 경기 침체가 오고 이 가게들이 이 빚이 쌓이고 나약해져야 되는데 정부가 대신 몸빵을 썼다는 거죠. 야, 우리가 부채 내줄게. 우리가 이제 손실된 거 보전해줄게. 지원금 바로 꽂아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인이 부자가 돼서 침체를 막았다. 아하. 요게 이제 첫 번째 뉴페이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빚을 냈다는 게 이제 빨간색이 올라간 게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빚을 내서 내가 몸빵해. 내가 대신 빌려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 돈을 자연스럽게 개인들이 부자가 되는데 써졌다라는 거고 이걸 제가 그 기억에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부의 대전환이 일어나서 미국 정부에서 미국 개인들에게 돈이 엄청나게 이동했다라고 표현을 했고 실제로 저도 체크해 보니까 미국 개인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더라고요. 역사상 가장 부자가 그래서 돈이 얼마나 있는지 봤더니 가계들의 순자산이라고 하죠. 순자산. 그러니까 부채 빼고 순자산이 150조 달러예요. 150조 달러. 이게 150조 달러는 기억 잘 안 하시죠?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달러가 됐었고요. 엔비디아가 엄청 올라서 2조 달러입니다. 근데 미국 개인들이 들고 있는 자산은 150조 달러예요. 20경이 되는 거고요. 그 미국의 GDP의 뭐 한 6배 정도를 그렇죠. 미국의 개인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게 아무리 양극화가 심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너무너무 큰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 정부에서 도와줬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뭐 막 그냥 좋은 거는 아닙니다. 레이 달리오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장기 부채 사이클. 그쵸. 결국에 부채가 쌓이다 보면은 우리가 부채를 감당 못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디레버리징하는 순간이 온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930년대 대공황이 그런 장기 부채 사이클이 터지는 순간이었다. 이게 계속 지금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때는 한번 그럴 그쵸.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근데 뭐 계속 그러니까. 이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레이 달리오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뭐 사업적으로도 우리가 뭐 신재생 에너지 해야 된다고 하고 이 탈세계화 때문에 뭐 리쇼어링이니 온쇼어링이니 뭐 니어쇼어링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고 이러고 이제 인구 자체도 인구가 지금 고령화가 되니까 또 들어갈 돈이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쌓일 돈은 나갈 돈은 점점 많아지는데 그쵸. 거기다가 이제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가 한번 이 코로나 때 재미를 봤다. 아하. 침체가 오고 무너졌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제 이 지원금을 가게에 꽂아서 미국인이 부자가 되니까 침체를 막았다는 거죠. 그럼 다음 침체 왔을 때 이걸 안 하겠느냐? 분명히 또 한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레이 달리오가 봤을 때는 부채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쓸 돈은 진짜 많은 거예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은 많아. 뭐 신재생도 해야 돼, 뭐 AI도 해야 돼, 뭐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쓸 돈은 많은데 세금은 안 걷죠. 그러니까 빚은 계속 늘어나니까
이자 낼 돈이 또 많아. 막 이렇게 이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면서 레이달리오도 이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뭐라도 하겠다는 애가 있어서 다행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뉴페이스죠. 이제 아, AI에 대해서 이제 이 엄청난 생산성 혁신을 가져다 주겠지만 과연 얼마나 가져다 줄까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자. 이건 제가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고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네, 뭐라고 해요? 기후 위기 하면 ESG 투자. 이 투자의 기회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를 얘기할 때 있어 1.5도씨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이상 올라가면 안 돼. 네. 뭐 IPCC 이번에 6차 보고서인가요? 저번에 나온 것도 그때 우리가 2025년까지 이 탄소 배출량 줄이지 않으면은 얼마 큰일 난다. 이제 30개월밖에 안 남았다. 네. 이 그래프 이제 탄소 배출량 추이를 나타낸 건데 이제 코로나 때 잠깐 줄었습니다만 다시 상승하고 있잖아요. 절대량이 계속 줄어야 되는데 레이달료가 봤을 때는 지금 뭐 화석연료보다 신재생에너지 투자 많이 하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땐 이거 1.5도씨 달성하려면은 최소 지금보다 6배는 투자를 더 해야 된다. 그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1.5도씨를 넘어설 거다. 넘어설 거고 기후위기를 우리가 못 막는다. 아하. 그러면은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되느냐. 네, 우리가 네, 지금까지는 이 기후위기 투자에 있어서 집중한 게 탄소 포집이라든지 탄소를 줄여서 기후위기를 막는 데 신경을 썼다면은 네. 이제는 우리가 뜨거워진 지구에 어떻게 적응하는데 여기 돈을 쓰게 될 것이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수면이 늘어나면 뭐 높아지면은 뭐 고지대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네덜란드처럼 댐을 사서 막는다든지 이제 건물을 지을 때도 제가 뭐 기후 관련 다큐를 보니까 이대로라면 한반도가 2100년인가요? 그때는 뭐 1년의 절반이 폭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폭염이 잦아지면 건물 지을 때도 단열재를 많이 쓴다든지 햇빛을 차단하는 차광제를 많이 쓴다든지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활 양식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투자의 기회가 열릴 것이다. 본인이 봤을 때는 기후위기 막는 것보다 뜨거워진 지구에 어떻게 적응하며 사느냐 여기서 투자의 기회가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씁쓸한 이야기네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기후위기는 제가 생각해도 일단은 1.5도는 이미 넘어섰어요. 이코노미스지에서도 이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2도씨가 넘어가게 되면 정말 심각해지는데 이것도 사실 막기 어려워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모르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와 막 그래서 설국열차처럼 막 뭘 해버려 이러면은 모르겠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어렵다라는 거를 인정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 레이달리오는 기후에 적응하려고 할 거다 이제 사람들은 저의 생각은 그 적응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상황이 되면 엄청 많이 싸울 것 같아요. 살 곳이 없어지면 일단 저 땅이 탐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뭐 다른 나라 입장에서 점점 살 곳이 없어지는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라면 저 땅이 좋아 보이는데? 이러면서 싸움이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레이달리오도 그런 얘기를 했다니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우리가 이제 올드보이들과 뉴페이스를 다 봤는데 이제 그렇다면 요것들이 다 조합돼서 어떤 시대가 펼쳐질 거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알파의 시대가 펼쳐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도표는 레이달리오가 이제 앞으로 펼쳐질 세상과 지난 10년을 대비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은 이렇게 캐시 리턴, 그러니까 현금의 수익률이 들고 있으면 손해지 였는데 이번에 아까 봤듯이 현금 들고 있어도 괜찮은데 이렇게 되니까 투자의 난이도가 좀 높아집니다. 그리고 시장이 베타 리턴,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예전만큼 예쁘게 우상향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네. 예전에는 뭐 예쁘게 우상향하니까 뭐 지수 ETF 패시브 투자해도 수익 괜찮은데 그쵸.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긴축은 빨라지고 완화는 느려지고 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이러면 이제 요렇게 예쁘게는 못 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알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다. 특히 뭐 AI나 아까 말씀드린 기후가 엄청난 투자의 기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수 투자보다 이런 데 좀 더 시선이 쏠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알파의 기회 어떤 종목이 좋고 그 마켓도 지금 우리가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 돼. 이런 알파 헌터들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레이달리오는 보고 있습니다. 알파가 과거 10년 동안에는 굳이 뭐 필요 없었다. 왜냐면 베타가 있으니까 그냥 시장에 투자해 그냥 이거였는데 이제는 더 많이 필요해진다라는 거고요. 이 더 많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알파를 찾기 위해서 투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AI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레이달리오가 이제 AI에 대해서 고찰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AI를 보고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많이 보도가 되는데 네. 레이달리오가 이제 엔비디아가 버블인지 아닌지 시장이 버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럼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버블은 자기가 봤을 때 터졌다. 버블은 뭐 터졌다. 네. 이 2022년에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네. 버블이 터진 거다. 아하. 레이달리오가 봤을 때 버블은 뭐 NFT, 메타버스 그때 20년, 21년에 핫했
핫했던 그런 그쵸. 테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이 가라앉아서 터지면서 버블은 그때 다 터진 정리가 거고 됐다.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이제 M7, 매그니피센트 7과 시장은 버블은 아니다 라고 아직은.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AI 혁명이 과연 우리 희망대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뭐 이거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안 짚고 넘어가면 좀 아쉬우니까 네네네. 이 버블이 아닌지 어떻게 판단했느냐. 어. 요건 이제 레이 달리오가 그 항상 쓰는 6가지의 이 버블 측정 게이지가 있거든요. 요 질문을 1920년대 버블, 닷컴 버블,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까지 특히 M7에 집중해서만 이렇게 해서 한번 본 겁니다. 전통적인 가치평가 척도로 봤을 때 얼마나 비싼가. 레이 달리오는 뭐 요거를 다 계량화하는 방법이 있어서 각각에 게이지를 나타냈거든요. 대해서. 네. 그건 이제 영업 비밀이라서 잘 공개 못한다. 아하, 내가 얘기를 했고, 아는데 네. 다 계산해봤으니까 그냥 믿어. 네, 이런 거네요. 결과만 이렇게 보여줬는데 오케이. 전통적인 가치평가 척도고 뭐 P 레시오도 있고 뭐 PS도 있고 그러죠. 그거 봤을 때는 전체 시장이 뭐 불안한 정도. 불안한 정도. 버블은 아니다. M7도 불안한 정도. 지속 불가능한 조건을 가정하고 있냐. 요거는 이제 뭐 이익 수익률과 채권 금리를 대비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이익 수익률이 너무 낮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주식보다 채권의 매력이 떨어지면 네. 그렇게 이익 수익률이 오르려면은 이익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시장이 이익 성장률에 대해서 불가능한 조건을 가정을 하고 있냐. 그걸 보니까 현재 시장은 뭐 약간 불안한 정도. M7은 살짝 불안하다. 근데 뭐 엔비디아와 과거의 시스코를 대비해 봤을 때는 주가는 완전 유사하게 움직인다, 흐름이. 어허. 근데 이 P 레시오를 보니까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 그거는. 아하. 엔비디아는 멀티플 높아져도 그만큼 실적이 느니까 P가 많이 안 높아지는데 뭐 시스코는 100 이상 막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 닷컴 버블의 대장주였던. 대장주끼리 비교해 보니까 이건 뭐 불안하지만 아직까지는 버블은 네,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조건을 가정해야만 하는 정도로 주가가 높은 상황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세 번째는 뭐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땡땡땡이 주식하면은 이제 나가야 될 때다. 그렇죠. 인간 지표. 그렇죠. 인간 지표로 봤을 때, 그러니까 리테일 트레이더들로 보더라고요. 이거를 얼마나 유입이 됐나 보니까 이거 뭐 약간 불안한 정도지 많이 유입되지도 않았고 아직은 네. 여유가 많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시장 심리 과열에 대해서는 옵션을 거래량이 얼마 되나 이걸 또 보더라고요. 옵션 또 어마어마한 또 레버리지를 낀 상품 아니겠습니까? 봤을 때는 현재 시장 버블 아니고 불안한 M7 역시도 뭐 약간 불안한 정도. 같은 면에서 레버리지를 봤을 때도 뭐 현재 시장이나 뭐 이 매그니피 7 모두 레버리지가 상당히 많이 껴있는 수준은 아니다. 아니 미국 사람들 부자니까 MMF에도 6조 달러 있는데 뭘 레버리지 있어. 그래서 미래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인가, 요거 이제 기업들이 경기를 얼마나 긍정적인가 판단하는 걸로 보는데, 그 네. 캐펙스를 보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어쨌든 캐펙스가 늘린다는 건 미래를 경기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전체 시장 보니까 뭐 미국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뭐 과열될 정도로 늘린 것도 아니다. 평균보다 뭐 살짝 낮은 수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버블 아니고 M7은 이 캐펙스를 엄청 늘리고 있어서 네. 조금 불안하긴 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선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한 것만 딱딱딱딱 하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종합해 보면은 버블 아니다. 네. M7도 버블 아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계량화한 점수인데 뭐 지금 50점대 후반대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가면 버블인 건데 버블 아니네요. 그러면 네,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2000년에도 버블이었고 2020년에도 코로나 당시였는데 버블이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요 정도 수준이니까 레이 달리오가 얘기할 때는 버블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AI의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세계를 맞으려면 AI의 이제 생산성이 우리 기대만큼 과연 올라갈까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브리지워터가 상당히 또 AI 진심인 회사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AI 탑 전문가로 왼쪽에 있는 분이 브리지워터의 CIO거든요. 네. CIO와 그리고 브리지워터에서 AI 연구소를 아주 예전부터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요 연구소의 이 리더를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CIO 같은 경우는 90년 말에 입사했을 때부터 AI와 금융을 접목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예전부터 많이 진심이었던 회사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생산성 혁명이 사람들 바람 만큼 순탄하게 벌어질까? 브리지워터가 봤을 때는 조금 아닐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우리가 이 에디슨과 이 테슬라가 경쟁을 하다 이제 이 송전 시스템이 확립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테슬라는 그 옛날에 그 옛날 테슬라요. 네. 그 테슬라가 이제 이 정년 시스템이 됐을 때 생산성이 바로 폭증을 했냐. 그런 발명이 일어나도 생산성이 바로바로 늘지는 않더라. 오른쪽은 이제 컴퓨터 혁명이죠. 처음에 이제 이 PC가 막 엄청나게 생산되고 IBM이 또 PC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이제 상용화가 되고 그게 꽤 전이었는데 이게 생산성이 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좀 있더라.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술이 발명이 돼도 그거를 산업이나 사람들이 쓰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일례로 전기가 이렇게 이제 일상화가 됐는데 왜 생산성이 바로 않는 이유가 예전에 이제 증기 기관일 때는 이제 스팀 엔진 주변에 기계들을 다 이렇게 해놨대요. 근데 이제 전기가 공장에 전기를 쓸 수 있으면서 각 층에 이제 기계들을 마음껏 배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이제 인프라를 다 바꿔야 되니까 아, 그쵸. 그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AI 역시도 이건 소프트웨어 측면이니까 이 예전에만큼 하드웨어 구조를 인프라를 바꾸는 것만큼 많이 들진 않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여기 익숙해지고 기업들이 이거를 도입을 해서 쓰는 데까지. 그래서 뭐그 맥킨지 조사를 이용을 하던데 기업들 그 조사 결과가 뭐냐면은 기업들이 AI 어떻게 쓰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써보고 저기도 써보고 이거 딱히 어떻게 바탕에 써야 될지 아직 모르겠네. 좋은 건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만큼 갑자기 뭐 기업들의 생산성이 늘어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고민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서 분명한 혁신이죠. 전기가 나오고 그리고 컴퓨터가 나오는 엄청난 혁신이었고 그것 때문에 정말 생산성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된 건 맞으나 이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 이유는 인프라가 깔리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AI 깔리려면은 데이터 센서 지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인프라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전기가 부족해서 뭐 날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까는데 시간이 걸리거든.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병목이 생기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보다는 또 빨라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게 만드는 아주 되게 중요한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생산성 관련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AI가 도입되니까 이 기업들의 비용이 드라마틱하게 낮아질 것이다. 근데 과연 그게 좋은 걸까? 라고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이제 미국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마진을 나타낸 건데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이제 마진이고 빨간색이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이제 이 금융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의 전체 시장의 마진을 나타낸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이 닷컴 버블이라고 불리는 당시 이제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을 때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마진이 엄청 좋아졌는데 전체 시장은 좋아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네요. 왜 이렇게 마진이 전체적으로 좋아지지 않았냐라고 한번 보니까 이 당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잘 나가는데 언론사 같은 곳들이 이제 망하고 아하.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면서 이제 도태되는 산업들이 또 그만큼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생산성이 그렇게 올라가지가 않더라. 아, 라고 생산성이 이렇게 개선되는 애들만 개선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어떤 기업들만 생산성이 개선이 될까? 여기서 브리지워터는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만 생산성이 개선이 됐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격 결정력을 어떻게 결정짓나 이런 생산성 혁명에 의해서 네. 가격 결정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을 보니까 조건이 한 3가지 정도 있더라. 첫 번째는 이제 진입 장벽입니다. 보통 유틸리티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들어갈 때 엄청난 자본이 투입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번 드러나고 나오면 이제 뭐 장벽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미국에서는 이 유틸리티 기업의 마진율까지 제한을 둘 정도로 법적으로 그만큼 이제 이 지배력을 펼치게 되는데 여기서 LLM 공급자도 이 진입장벽 가진 거랑 좀 비슷하다. 왜냐면 그렇죠.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이 모델을 만드는데 굉장히 또 인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LLM 공급자도 요거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질의 차이도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인재와 데이터가 퀄리티를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인재는 결국엔 이제 모델을 만드는 인재들이 얼마나 뛰어나냐에 따라서 얼마나 훌륭한 모델을 만들 수 있냐가 결정이 되고 데이터로 얼마나 좋은 이 학습을 시키냐 이게 결정이 된다. 그리고 또 이 질의 차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론사들이 이제 망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인터 혁명 이후로. 근데 살아남은 언론사들은 이 질의 차이 때문에 살아남더라. 아, 그러니까 뭐 통신사 이런 기업들은 거의 뭐 속보를 독점으로 하니까 통신사들이 독점적으로 현장 취재를 해서 이제 다른 언론사에 나눠주니까 이런 기업들을 살아남고 그리고 독자들이 나는 돈 더 내고도 그냥 이 기업 여기 신문사 뉴스 볼 거야 라고 하는 압도적인 질의 차이만 있는 기업들이 언론사들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전환 비용인데 네. 결국에는 이제 뭐 이 사람들이 AI를 쓰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기업들에 있는 이제 구성원들도 AI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임베디드를 할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기존에 있는 서비스에 AI를 넣을 수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큰 또 이 가격 결정력의 차이를 갖다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업이 속한 산업에 이제 모델 T 효과를 기대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델 T라고 하면 이제 포드가 만든 이 자동차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네, 대량 네. 생산한 자동차.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자동차가 굉장히 고가의 사치품이었는데 포드가 이제 대량 생산을 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파이가 커졌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굉장히 고가의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도 이 AI 때문에 갑자기 파이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거기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또 의외의 곳이 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내구재 뭐 생산이라든지 뭐 소비 뭐 이런 걸 나타낸 겁니다. 이게 왜 이걸 써놨냐면은 이 당시 이제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내구재 소비가 늘어났대요. 왜냐면 우리가 정보에 쓰고 이런 돈이 줄어드니까 이미 소비재에 쓸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가지고 이미 소비재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소비를 한쪽에서 덜 해도 되니까 다른 데 쓰자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AI 생각하면은 뭐 내구재나 이미 소비재 이런 거는 AI에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여기가 또 뜰 수도 있다. AI 때문에 비용이 낮아져서 뭐 사람들이 쓰는 비용이 줄어들면은 이런 데 또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온 디바이스 AI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PC에도 AI가 들어가서 제가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 게 와이프한테 허락받을 수 있냐? 와이프한테 이거 AI 들어가서 바꿔야 된다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아니 그거 뭐 핸드폰으로 달 사진 찍으면 뭐 하려고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이거 AI 들어가서 한다 이렇게 돼서 내구재를 바꾸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되려면은 AI가 여기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여서 이쪽 부분은 기대감이 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I가 진짜 사람들이 기대하는 혁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AGI가 되냐. 왜냐면은 이제 지금까지 생산성 혁명을 보니까 여기 이제 생산성 향상률을 나타낸 거거든요. 보시면 생산성 혁명 이벤트가 있을 때 치솟다가 그 이후로 몇 년 지나면 뭐 시들시들해집니다. 요거에 대해서 브리지어터는 생산성 혁명이 일어났을 때 네.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항상 이 연구자들, 리서처들의 병목 현상이 일어나더라. 아하. 그래서 지금까지 생산성 혁명들, 뭐 인터넷 혁명 뭐 이런 것들은 이 연구자들의 병목 현상들을 못 이겨내고 거기서부터 이제 생산성의 향상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AI도 마찬가지로 이게 AGI가 나와서 스스로 연구를 하고 이제 연구자들이 많이 필요가 없어지는 아하. 병목 현상이 없어지는 그런 이벤트가 생겨야지 우리가 기대하는 생산성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AGI가 스스로 네. 계속해서 그 R&D를 자기가 하는데 뭐 R&D를 사람이 할 필요가 없어요. AI가 하면 그렇게 되면 진짜 혁명이 될 거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네요. 아 레달리오 형님, 너무 오늘 그 에릭을 통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은 누구예요?